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세 번째 과목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287페이지 반가로 4번 MMPI 해석, 특히 코드 타입별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8차 시에 공부했던 내용은 우리가 다당도 척도와 10가지 임상 척도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코드 타입이라고 해서 두 개의 쌍입니다. 쌍을 이루어서 이 쌍을 이룬 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러한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쌍을 이루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떤 척도가 높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1번 척도의 건강염려증이 올라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강박증 같은 것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임상 척도끼리 조합이 되었을 때, 쌍으로 이루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코드 타입별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복잡해지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 3 내지는 3, 1의 쌍을 이루고 있는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1은 우리가 건강염려증이고 3은 히스테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나왔을 때에는 주된 증상은 신체적 증상으로서 섭식장애라든가 통증, 피로 또는 마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뭐 떨림 같은 거 있죠. 진정, 떨림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척도와 관련해서 1, 3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2, 7, 8, 9가 상승한다거나, 이런 무슨 경조증 같은 것이 높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또 우울증 같은 것들, 척도 2번 같은 경우죠, 올라가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혼란과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함께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을 보면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특징의 5번째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1번과 3번의 쌍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 시도하며 책임감의 회피를 이용하려고 한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꾀병 같은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떤 꾀병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프다든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열등성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체적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어린아이들이 보면 막 아픈 티 내고, 그죠? 꾀병을 피우는 것이 보면 보통 엄마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재밌는 그러한 쌍이고요. 두 번째가 2하고 4입니다. 2하고 4. 역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2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울증에 해당되는 것이고, 4는 반사회성입니다. 참 무서운 건데요. 우울증과 반사회성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충동 조절에 문제를 겪고 우울증과 가책,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쌍의 경우는 제가 이게 쌍이라는 발음을 참 하기 힘들어요. 경험 사람이라서. 이 알코올이나 약물의 남용이 빈번하고, 특히 척도 7번과 3번 혹은 8번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뭐 정신분열증 8번 같은 경우잖아요. 이거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위에 대한 분노라든가 논쟁적이고 타인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골 내지는 아웃사이드로 돌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와 4의 조합 꼭 기억하시고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2와 4에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뭐 반복되는 범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람이라든가, 또는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2와 4의 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우울증과 편집증의 조합인 2번, 6번 또는
6번, 2번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과 6번 또는 6번, 2번 이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T 점수가 그만큼 높게 나온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된 증상이 우울하고 한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편집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또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를 자기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타인에게만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 분노를 표하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7번의 또 조합입니다. 2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울증이죠. 우울증 증세와 7번인 강박증이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 주된 증상을 좀 보십시오. 이건 이제 특징보다는 주된 증식을 좀 더 많이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강박증의 조합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신경증 환자들에게 매우 빈번한 프로파일로 보이고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고 예민하고 우울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척도는 8번과 9번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경조증이라든가 또는 정신분열, 조현증과 같이 결합했을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할 위험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고, 사소한 스트레스도 감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 4의 조합, 히스테리와 반사회성의 조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성적이고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러한 어떤 반사회성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자신의 감정을 과히 억제하며 주기적으로는 분노감과 적개감이 폭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3, 4의 조합일 경우에는 이러면 히스테리가 먼저냐 반사회성이 먼저냐 또는 반사회성이 먼저냐 아니면 히스테리가 먼저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 특징에 보면은 3, 4 다시 말해서 히스테리가 반사회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3, 4형이죠. 이럴 경우에는 외견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 결혼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갑자기 욱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특징 4, 3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반사회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대초로 말이 없고 비사교적이고 그렇지만 갑작스런 감정 폭발로 인해서 타인을 놀라게 하는 이런 특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반사회성과 관련된 3번과 4번의 조합은 좀 더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과 6번 조합으로서 반사회성과 편집증의 조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역시 화를 잘 내고 원망하고 말다툼이 흔하고, 일반적으로 10대에는 좀 흔하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네요. 한번 줄 한번 쫙 끊어놓을게요. 10대에는 흔하진 않지만 여성에게는 좀 흔하게 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9번의 조합입니다. 반사회성 또는 경조성, 이 두 가지가 경조증이 조합된 내용인데요. 행동화 프로파일은 척도9의 상승은 척도4가 나타내는 반항적, 충동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경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어떤 반사회성이나 어떤 그 일탈적 행위와 결합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경조증이 반사회성과 결합되는 순간 반사회성을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범법 행위를 나아가게 하거나 말 그대로 반사회성 행위를 하게끔 하는, 조장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역할이 있네요. 그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반사회성과 경조증의 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번째에 나오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통찰 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그런 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과 8번은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된 증상으로 보면 편집증적인 경향과 사고 장애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이 6번과 8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집중이 곤란하고 기억의 둔화와 판단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조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6번과 9번 또는 9번과 6번의 편집증과 경조증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분의 고양, 기분이 떴다가 까다롭다가 또는 수다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적개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아방어기 중에서 투사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과 8번입니다. 강박증과 정신분열 또는 조현증과의 조합은 주된 증상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항상 복잡하며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여주고요. 특히 특징으로는 척도 7, 다시 말해서 강박증이 정신분열증보다 높을 때가 7, 8의 형일 경우에는 강박증이 높아지고 또 거꾸로 8, 7형일 경우에는 비교적 심한 병적 증상에 적응하는 상태로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 쪽이 좀 더 강하게 되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과 9번입니다. 또 9번과 8번이고요. 이게 정신분열 그리고 경조증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주된 증상은 망상, 정서적 부적절성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코드 형태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설명했죠. 그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5번과 바로 0번은 없죠. 5번과 0번은 없고, 이건 이제 성에 대한 남성성, 여성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내향성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러한 코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시야 척도라고 하는 1번부터 5번이 빠진 9번까지의 각각의 조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코드 형태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보다는, 사실 이해는 쉬워요. 왜냐하면 임상측도 그 제목에서 주는 내용 자체가 이미 많은 것들의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점은 있고요. 그래서 단어만 알고 있고 척도 1번부터 척도 9번까지, 만약에 코드 형태라면 척도 9번까지의 어떤 임상측도 개별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 그 조합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척도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0페이지에 나오는 MMPI-2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시험에 특히 평가 도구의 활용이라고 하는 세 번째 과목은 MMPI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MMPI-2에 대한 이제 출제가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 교재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부랴부랴 이렇게 제 앞 교재에 좀 부족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 자료로 뒀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충 자료니까 좀 중복되는 것들 제가 넘어가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290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것은 MMPI-2를 개발하게 된, 다시 말해서 개정판을 개정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MMPI-2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9년도, 미국은 1982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또 임상 장면에서 또는 학교 상담 장면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되었다. 그리고 개정판의 문항은 567문항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MMPI-2의 어떤 변경된 내용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바로 타당도 척도가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기존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4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강화됐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무응답 척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VRIN이라고 해서 무성, 반응, 일관성,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TRIN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비전형적 반응 척도이고요. 그 다음 FB 후반부에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고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L 척도가 있고 K 척도, S 척도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S 척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꾀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인사 선발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킹을 쓰는 이러한 S 척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3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뭐 임상 척도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을 앞부분은 좀 펼쳤지만 이 부분은 제가 박스 안에 넣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기에는, 암기하시기에는 2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가운데 조금위에 MMPI2의 기타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저하고 조금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MMPI2의 기타 척도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295페이지 따라오셨나요? 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MMPI2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다당도 척도, 캐션 마크가 있는 캔나세이 척도라든가 L 척도라든가 K 척도라든가 그런 것과 또 기본 임상 척도 외에도 이들 척도의 개발 방식에서의 문제점에 수반된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원 장면뿐만 아니라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감별하고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장면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줄 한번 꺼주시겠어요? 재구성 임상 척도, 또 성격 병리 5요인 척도, 그 다음에 내용 척도, 마지막으로 보충 척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기타 척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재구성 임상 척도는 총 9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머리 아프죠? 너무너무 꼭 잡아줘. RC라고 해서 재구성 임상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본 임상 척도 10개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재구성 임상 척도 RC의 제일 윗칸에 있는 RC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양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C1부터 RC9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염려증부터 제일 9번째 해당되는 경조증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신체 정상의 호소는 아무래도 건강염려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낮은 긍정 정서는 우울증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경조증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조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RC8에 보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정신분열 또는 조현증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기태적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항에 보면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기태적 경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에버런트라고 해서, 우리가 에버런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도리에 벗어난 또는 정도가 아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태적이죠. 우리가 이 한문으로 쓰게 되면 이 태자는 태도 태자고요. 기는 아주 기이한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한 도리에 어긋난 이러한 것으로의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병리 5요인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은 5가지로 나오는데, 공개성 척도라든가 정신적 척도, 그 다음에 통제 계려 척도, 부정적 정서적 신경적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향성에 대한 정서적 척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이 이제 성격 병리 5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MPI는 사실 완전 암기와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암기할 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이 코드 형태의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되지 않으면은 뭐 이 프로파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고 하는 거니까 크게 암기가 필요치 않습니다만은 시험 치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극도의 암기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촉도입니다. 또 뭐 무려 15개나 되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크게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MMPI2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개정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충 촉도입니다. 이 보충 촉도는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원판인 MMPI를 토대로 개발한 기존의 보충 촉도에 더하여 남성적 성역할 척도 GM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여성적 성역할인 GF, 그 다음에 중독 인정 척도 AAS, 또 중독 가능성 척도라고 해서 APS 등등과 같은 15개의 보충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98페이지의 제일 밑에 기출문제 정리한 거 보면 우리를 좀 절망스럽게 하는데요. 이 보충 척도의 PK 같은 것들을 뭘 의미하느냐, PK가 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P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바로 트라우마에 관한 내용을 PK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다. 우리 PK 하면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승부차기 내지는 이런 페널티 골 에리어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때 승부차기 내지는 벌칙차기로 이해를 하실 터인데 그 PK가 아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탁 나와버리면 우리 여기 나오는 15개 보충 척도를 다 외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MMPI 이제 A 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MMPI는 성인용만 이런 것이 아니라 1992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MMPI A형을 만들었고요. 이 MMPI A는 기존에 있었던 MMPI 표준 척도에서 문항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58문항을 삭제해서 최종적으로는 4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반가로 2분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최종적으로 4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MMPI A 내용 척도에 보게 되면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상 척도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MMPI A의 내용 척도는 15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MMPI 2도 따지고 보면 내용 척도는 15개 있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갑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보충 척도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8번에 보면 300페이지 8에 보면 MMPI와 오리지널판, 그 다음에 MMPI2 그리고 MMPI A 청소년용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나와 있는 것처럼 MMPI2가 가장 많은 걸로 567문항이 나오고요. 타당도 척도는 MMPI 같은 경우는 캔나세이까지 포함해서 FLK가 있는 반면에 MMPI2는 VRIN 등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척도에도 보면은 MMPI2 같은 경우는 그 해리스와 링고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차이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MMPI의 오리지널과 MMPI2의 차이점, 그 다음에 MMPI A 청소년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뭐 서너 시간 차시로 이렇게 이걸 다 강의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는데요. 뭐 또 저에게도 또 주어진 시간이 따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심리검사지입니다. CPI죠. 우리가 뭐 워낙 MMPI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CPI를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하는데요. 이 CPI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CPI는 보통 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MMPI는 뭐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쉽게 구분합니다만은 뭐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CPI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있다. 물론 MMPI도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목적과 달리 좀 목적의 어떤 범위를 좀 넓혀서 MMPI도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현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정상인을 대상으로 만든 검사지는 CPI가 유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것과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책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CPI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든 검사지로서 1987년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되었다, 이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범주일은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하는, 우리가 보통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범주인은 규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것이냐 비전통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범주 3은 자기 실현과 통합감에 관한 얘기를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척도도 집단 1, 집단 2, 집단 3, 그리고 집단 4, 다음 장에 뭐 집단 4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집단을 4개를 두고 어떤 뭐 MBTI처럼 이렇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단 1은 안정, 자기확신, 상호 대인성, 효능성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집단 2는 사회성과 성숙,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또 집단 3은 성취 잠재성, 지적 효능성, 또 집단 4는 흥미양식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MMPI 같은 경우는 무슨 강박증, 무슨 뭐 경조증, 정신분열증, 좀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단어인 반면에 이 CPI는 뭐예요? 단어가 안정, 뭐 자기 확신, 사회성, 책임감, 뭐 성취 잠재성, 좀 긍정적인 단어가 많죠. 그러니까 정상인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한 그런 검사지이기 때문에 쓰이는 단어 자체가 이미 좀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MMPI와 그에 또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CPI라고 하는 성격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어떠한 성격검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